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열하일기의 산장잡기에 실려있는 글 박지원 선생의 상기입니다. 산장잡기는 북경을 여행하면서 쓴 글을 모은 책이죠. 그 중에 하나인 상기는 바로 코끼리에 대해 쓴 글입니다. 여기서 상이 바로 코끼리 상자거든요. 이 박지원 선생은 예전부터 관찰력과 지성이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코끼리에 대해 쓰셨다면 단순히 코끼리 참 신기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박지원 선생은 코끼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알아볼게요. 자, 글의 구성을 먼저 보면요. 상기는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지원 선생이 코끼리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외양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한 다음에 사람들이 코끼리를 두고 하는 말이 엉터리임을 말하고요. 결국 고정불변의 이치란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이 글의 주제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코끼리를 처음 본 박지원 선생은 진기하고 괴이하고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연경, 여기서 연경은 북경의 옛날 이름이에요. 연경에서 16마리의 코끼리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움직이는 걸 못 봤대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열하행궁의 서쪽에서 2마리의 코끼리가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이때의 감회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가는 것이 마치 비바람이 지나가는 듯 하고요. 예전에 동해바다를 지날 때 새벽에 파도 위에 무언가 말처럼 서 있는 물체를 본 일이 있는데요. 정말 집채만큼 큰 것이었거든요. 바다 짐승이었을 테니까 고래일 가능성도 있겠죠. 코끼리는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참으로 흡사한 모습입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의 발, 짧은 털, 회색의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가졌다. 귀는 구름을 들이운 듯하고 눈은 초승달 같으며 2개의 어금니 크기는 2아름이나 되고 키는 1장, 여기서 장은 길이의 단위예요. 한 3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키는 1장 남짓이나 되었대요.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 끝은 누에의 끝 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족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넣는다. 사람들은 새로운 동물인 코끼리를 그대로 제대로 보지 못해요. 코끼리의 코를 코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다리가 5개라고 하고요. 눈이 쥐처럼 작다고도 합니다. 코와 어금니 사이에 그 작은 부분만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꼭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아요. 그런데 솔직히 하늘이 사물 하나하나에 어떻게 이름을 다 지었겠어요. 심지어 인간들은요. 하늘을 두고도 천이라고도 했다가 건이라고도 했다가 재라고도 했다가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또 이와 기를 재료로 쉼없이 만물을 펴내는 게 조물주라고요? 잠깐만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주역,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혼돈 속에서 사물이 분별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모든 사물을 만들어냈다고요? 자, 국수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국수집에서 국수를 뽑을 때 국수가루가 일정하게 되든가요? 고운 가루도 있고 굵은 가루도 있고 거친 가루도 있죠. 그걸 갈아내는 건 맷돌이고요. 비유하자면 조물주의 행위는 맷돌일 뿐이에요. 가루가 거칠거나 굵거나 고운 데는 뜻이 없다고요. 하지만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뿌리 있는 것에게는 윗일을 주지 않는다. 자, 이것과 같은 말이 뭐냐면요. 날개가 있으면 다리는 2개뿐이다. 꽃이 좋으면 열매가 시원찮다. 고려시대 이인로 선생이 그러셨죠. 사람도 다를 게 없다. 재주가 뛰어나면 공명은 떠나가서 함께하지 않는다. 권필 선생께서는 소는 윗니가 없고 범은 뿔이 없거니 천도는 공평하게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뛰어난 재주로 명성과 공명을 함께 누리려 드는 거는 뿔 달린 범과 같다. 기다리는 것은 재앙뿐이니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라고까지 이야기하셨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통찰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재주가 있고 뛰어나서 그 자리를 얻었을 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눈을 흘겨뜨면서 재주가 있는 사람에게는 너는 공명을 얻지는 못할 거야. 넌 망할 거야. 하늘은 공평하니까 네 겉모습이 아름답다면 네 재주는
시원치 않을 거야. 이렇게 먼저 판단을 내리는 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날 때부터 정해지는 운명의 끝이 정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꽉 막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코끼리를 자신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도록 강요합니다. 박지원 선생이 이빨은 왜 있지? 라고 따지면 씹게 하려고 하죠. 하고 대답합니다. 그럼 사물은 씹도록 한 건 왜 그런 거지? 짐승이라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요. 부리도 좀 도움이 되죠. 그럼 박지원 선생이 이렇게 묻죠. 그런 것들은 코끼리에 적용이 되지 않잖아. 이빨이 반드시 씹는 거면 코끼리는 왜 쓸데가 없는 어금니가 저렇게 크게 나 있나? 어금니가 땅에 먼저 닿잖아. 불편하지? 아, 그건 코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조물주는 왜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지 않았는가? 그럼 할 말이 없어지죠. 봐요. 코끼리를 보고도 그 이치를 몰라요. 주역을 보고 이치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주역의 괴라고 인간과 자연의 존재 그리고 변화의 원리를 상징하는 기호가 있어요. 괴 안에 나오는 상징 기호들끼리의 결합이 엄청 복잡하대요.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의 말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해석될 수가 없다. 그것들의 사이에서의 작용은 아주 미묘한 것이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거겠죠. 자, 마무리할 단계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코끼리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통해서 편협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 틀은 반드시 깨져야만 하는 거고요. 박지원 선생의 상기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